아버지, 15억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냥 아는 사람 좀 빌려줬다.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설마 이 여자예요? 너희가 뭘 안다고?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거 로맨스 스캠 사기예요. 내가 속았다고? 이 김철민이 평생 사람 상대하고 숫자 다루면서 산 내가 30년 중견기업 임원, 평생 모은 퇴직금 15억 원. 단 1년 만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한 그 여자에게 지금부터 한순간의 외로움이 어떻게 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허술한 거짓말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극심한 수치심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아이들을 돈만 밝히는 놈으로 몰아세우고 진짜 사기꾼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자존심과 제 아이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평생을 중견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제 청춘을 모두 바쳤고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그 직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새벽 5시면 칼같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넥타이를 조여 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제 책상 위에는 늘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직원이 제 결정을 기다렸고 회의실의 공기는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지만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성과들이 눈에 보였고 제 이름 석자가 회사 안에서 무게를 가졌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더군요. 성대하게 열린 은퇴식 날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말들을 들으며 아, 내 인생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평생의 보상이 쥐어졌습니다. 퇴직금과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15억 원. 그 숫자는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30년 넘는 세월의 무게였고 제 청춘과 맞바꾼 훈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노후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게 해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은퇴한 다음 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새벽 5시. 하지만 지긋지긋했던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늘 저를 재촉하던 전화벨 소리도 밖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음도 그 무엇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은 생각보다 빨리 다른 얼굴을 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은 꽤 넓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내리는 냄새에 일어나던 아내, 저녁이면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내, 그 자리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은 이제 제 둥지를 떠나 각자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딸은 병원 간호사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겨우 얼굴 한 번 보는 게 전부죠. 전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텅 빈 집, 그 넓은 공간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2잔 타던 오랜 버릇에 찻잔 2개를 꺼냈다가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그 싸늘하게 식어가는 의자의 빈자리가 지금의 제 고독을 매일 아침 깨닫게 합니다. 하루가 참 깁니다. 임원 시절에는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의미도 없는 방송을 이 채널 저 채널 하염없이 돌리다가 점심때가 되면 대충 찬밥을 물에 말아먹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지시하고 관리하던 제 손이 고작 리모컨 버튼만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지만 그건 소리일 뿐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헛기침이라도 한번 크게 해보면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을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15억 원이나 가진 은퇴자가 뭐가 그렇게 외롭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은 제게 좋은 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15억 원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행 앱 속에 숫자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숫자를 다루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저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 가입해놓고 간 계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용법도 잘 몰랐지만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고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 녀석의 글에 좋아요나 누르는 게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여느 때처럼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뒤적이는데 낯선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박수진 님이 친구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죠. 단정하게 군복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었습니다. 강인해 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굴까?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하더군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에 적힌 자기소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리아 파병 중인 50대 한국계 미군 군의관 박수진. 알레포 미군 야전병원 소속. 52세. 이혼. 딸 하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 시리아 군의관. 제 일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습니다.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저와 비슷하게 이혼의 아픔이 있고 저처럼 홀로 지내는 사람. 저는 홀린 듯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 수락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한국분의 페이스북을 보니 반가워서 연락드렸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 때문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쉬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그곳은 위험할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날 이후 제 시계는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휴대전화에는 그녀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철민 씨, 그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여기 시리아는 모래바람이 거세네요. 그저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침을 깨워주었습니다. 텅 비었던 제 아침을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답장을 하고 있더군요. 여긴 맑습니다. 그곳은 위험할 텐데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한국의 가을 하늘이 그립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신이 나서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임원 시절 얼마나 치열했는지,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고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던 이야기, 자식들에게도 창피해서 자라지 않던 라떼는 말이야. 식의 무용담을 저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늘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전 상상도 못해요. 철민 씨는 정말 강인하고 멋진 분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칭찬에 굶주려 있었나 봅니다. 은퇴 후 상무님이 아닌 그냥 김철민이 된 제게 그 누구도 그런 존경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제가 평생 받아온 그 어떤 표창장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며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갑니다. 오늘 밤은 폭격 소리가 유난히 크네요. 너무 무서워요. 철민 씨.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수진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를 위로하면서 저는 동시에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쓸모없어진 은퇴자가 아니라 위험한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존재.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을 걸어 다닐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습니다. 띠링, 그 알림 소리는 이상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들려오는 저를 향한 구원의 신호 같았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식탁 맞은편 의자가 마치 그녀가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낸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야전병원 천막 앞에서 지친 듯 웃고 있는 모습, 군복이 아닌 수술복을 입고 있는 모습,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분명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일 거라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기사도 같은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오빠,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오빠처럼 든든한 분은 처음이에요. 예순이 넘은 제게 오빠라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심장이 몇 년 만에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호칭이 자기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기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그녀는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군사 지역이라 모든 통신이 감청당하고 메신저만 간신히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곳에서 저와의 연락을 필사적으로 이어가는 그녀가 더 애틋하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내 임무만 끝나면 정말 한국으로 날아갈게요. 한국에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자기만 의지하고 살고 싶어. 15억 원. 그저 통장 속의 숫자에 불과했던 그 돈이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저보다 젊고 상처 많고 위험한 곳에서 고생하는 이 여자를 내 남은 평생을 걸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장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진아,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내가 이 김철민이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숨결 같은 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외로워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시리아에 있는 박수진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 그녀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루가 끝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앨범에는 그녀가 보내준 사진들이 수백 장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오는 날 공항에서 그녀를 어떻게 안아줄지, 이 넓은 집에서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제 15억 원으로 그녀가 다시는 고생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존경스러운 오빠였고 든든한 자기였으며 제 남은 인생을 걸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행복에 취해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에게서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시리아는 위험한 곳이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저는 10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 화면을 켜보며 거실을 서성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왔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띠링하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큰일 났어.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손을 떨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나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군사 기밀이야. 하지만 자기밖에 없어.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는 말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테러범에게 잡히기라도 한 걸까? 폭격을 맞았나?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무슨 일이든 말해달라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야, 얼마 전에 우리 부대가 작전을 나갔다가 테러범들의 은신처를 급습했어. 거기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큰 현금 상자를 발견했어. 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이야. 수백만 달러.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군에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건 블랙머니야. 보고하는 순간 나만 위험해져. 이미 일부는 상급자들에게 상납됐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졌어. 나도 어쩔 수 없이 가담했어.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 이 더러운 돈 다 버리고 싶어.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한국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돈만 한국으로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면 나 당장이라도 군복 벗어던지고 자기한테 날아갈 수 있어. 제 심장이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라는 단어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그 돈이 있으면 내 15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상자에 담아서 군사 우편물에 몰래 섞어 넣었어. 외교 행랑에 포함시켜서 일단 한국으로 보냈어. 내 유일한 가족인 자기 주소로. 내 주소로 보냈다고?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 자기야.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위험해서.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 상자가 지금 한국 세관에 도착했대. 그런데 상자가 검사에 걸린 것 같아. 철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검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유일한 희망은 자기뿐이야. 세관에서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급하게 돈을 요구해. 이게 정식 수수료는 아니고 검사관을 매수해야 하는 돈인가 봐. 그 사람 말로는 3천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대. 3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잠시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루며 살아온 제 이성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그때 그녀의 다음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자기야, 나 못 믿어. 역시 나 같은 건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그냥 나 여기서 죽을게. 이 돈이 발각되면 난 군사 재판에 넘겨지고 내 인생은 끝이야. 그냥 다 잊어줘. 행복했어. 자기야. 그녀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다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쳤던 일말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이성은 그 순간 완벽하게 마비되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제 가슴 속에서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3천만 원이 문제인가? 저 여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녀가 나 때문에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이 돈 몇 푼 때문에 그녀를 외면하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녀가 가져올 수백만 달러에 비하면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해야 했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 15억 원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내가 보낼게. 당장 보낼게.
계좌 번호 아니, 어떻게 보내면 돼? 그녀는 울먹이며 세관원이라는 사람의 계좌 번호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내고 통관 비용이라고만 적어주면 된대.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자기한테 갚을게.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곧바로 방으로 뛰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OTP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가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다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3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내 돈 3천만 원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건 사랑을 위한 거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야.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그 순간에는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아, 보냈어. 확인해봐. 잠시 후 그녀에게서 폭풍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가 내 인생을 구했어. 우리 미래를 구한 거야. 이제 정말 다 됐대. 내일 아침이면 상자가 통관된대. 그럼 바로 자기 집으로 배송될 거야. 사랑해, 자기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녀의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제 여자를 지켰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전 재산 15억 원이 녹아내리는 1년짜리 비극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안감은 사라지고 안도감과 알 수 없는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내 여자를 구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냈다. 그 3천만 원이 제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세관원이 확인했대. 오늘 오후면 상자가 출발할 거래. 저는 온종일 집안을 서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리겠지. 수백만 달러가 담긴 상자. 아니,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자가 도착한다는 것은 곧 수진이 그녀가 내 곁으로 올 수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면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니까. 거실, 소파도 닦고 침실도 정리하고 주방도 깨끗이 했습니다. 그녀를 맞을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조해졌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녀의 답장은 또다시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절망적인 소식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울지 마. 문제가 생겼어. 상자가 세관을 통과했는데 공항 보안팀에 다시 걸렸어. 3천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던 그 세관원은 하위 직급이었고 이번에는 그의 상사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외교 행랑으로 위장된 불법 자금이다. 당장 압수해서 군본부에 보고하겠다. 그 상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상사가 나한테 뒷돈을 요구해. 자기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 사람만 막으면 정말로 끝이래. 5천만 원.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해. 5천만 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 3천만 원 보낸 지 하루밖에 안 됐어.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저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아내와 함께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그렇게 쉽게 나갈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니,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나 못 믿어.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네. 미안해. 그냥 나 여기서 잡혀갈게. 군사 재판
그거 받으면 돼. 어차피 난 행복할 자격이 없는 여자니까. 나 대신 내 딸 좀 나중에라도. 그녀가 관계를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5천만 원이라는 돈의 액수는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공포. 제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로 한 그 미래를 모두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기다려. 저는 그날 밤 5년 동안 부어왔던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창구 직원의 의아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5천만 원을 수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녀가 알려준 새로운 계좌 번호로 망설임 없이 보냈습니다. 세관 상사라는 사람의 계좌였습니다. 보냈어. 이제 정말 끝난 거지? 그렇지, 자기야, 사랑해.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긴급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 어떡해? 순찰 중에 파편이 튀었어. 다리에. 그녀는 피가 낭자한 다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안 된대. 사설 병원으로 가야 한대. 수술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식 계좌에 있던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여자가 죽어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자기 덕분이야. 자기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제 돈이 줄어드는 고통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 계좌 이체 비용이었습니다. 그 상자가 너무 거액이라 개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UN 감독하에 안전한 국제 계좌라는 것을 터야 한다더군요. 그 계좌를 개설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그 단어가 제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보증금이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보증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제 남은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억 8천만 원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미 보낸 그 1억 8천만 원이,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수백만 달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이 3억만 넣으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제 정기 예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그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3억 원의 보증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UN 세금, 국제 변호사 수임료, 돈 상자 특별 항공 운송비, 한국 내 로비 자금, 명목은 끝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2천만 원, 1억 원. 제가 망설일 때마다 그녀는 저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미래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럼 나 포기할게. 그냥 다 잊어. 그녀가 포기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저는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제 15억 원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차를 팔았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작은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살았던 아내와 아이들의 추억이 깃든 이 집.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마지막 1억 원을 그녀가 말한 최종 통관비라는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제 통장 잔고에는 이제 단돈 몇십만 원만 남았습니다. 15억 원.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제 노후의 방패였던 그 돈은 지난 1년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한 그 여자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라는 희망으로 모두 흘러 들어갔습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무렵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까지.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다 같이, 그것도 평일 대낮에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뭡니까? 아들이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들이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의 기록까지. 어떻게 이걸?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체 한 번 잘못하신 적 없던 분이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딸아이가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말 좀 해봐.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누구한테 보낸 거야? 저는 차마 수진이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진이와 나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고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좀 빌려줬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휴대전화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설마 이 여자요? 아들의 손에는 잠금 화면이 풀린 제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수백 번도 더 들여다본 수진이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와 제가 나눈 대화, 자기야 사랑해. 돈 보냈어. 그 모든 기록이 아이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거 로맨스 스캠 사기예요. 모르시겠어요? 로맨스 스캠.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풍기는 불길한 느낌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딸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뉴스에서 봤어. 이게 다 사기래. 돈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사기. 사기라고. 지금 내 자식들이 수진이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훌륭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야. 아버지 속으신 거라고요? 속아. 내가 속아. 이 김철민이 평생을 사람 상대하고 숫자 다루면서 산 내가 고작 그런 사기에 속는다는 말이냐? 이건 사기가 아니야. 내가 사랑해서 내 친구에게 보낸 거야. 제 말이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사기라고 인정하는 순간 제 지난 1년이, 제가 보낸 15억 원이, 그리고 그녀를 향한 제 모든 마음이 전부 다 쓰레기 조각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리아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희가 알아? 나 때문에 나 구하려다 다치기도 했어. 내가 그 여자 수술비도 보냈어. 아빠, 제발. 딸아이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평소에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내가 이 넓은 집에서 밥을 먹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그런데 수진이는 매일 아침 나한테 안부를 물었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존경한다고 했어. 너희가 한 번도 안 했던 걸 그 여자가 해줬단 말이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수진이는 사기꾼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마지막 희망이자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나가, 다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아이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 퇴직금,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내 돈 쓰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들은 문 밖에서 한참을 울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아이들이 다녀갔어. 하지만 난 자기만 믿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곧 만날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메시지는 전송된 표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 무서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앱을 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늘 제 검색 기록 맨 위에 있던 박수진 그녀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기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 눌렀겠지. 인터넷이 끊겼나? 저는 와이파이를 껐다가 다시 켜고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수십 번을 미친 사람처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 창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 그녀의 메신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그날 아이들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거 로맨스 스캠 사기예요. 속으신 거라고요? 사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 사진, 피가 낭자했던 다리, 세관원, 상사, 안전 계좌, 사랑의 자기야, 자기밖에 없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던 그녀도, 시리아의 군의관도, 우리의 미래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5억 원, 제 평생, 제 청춘, 제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단 1년 만에 사진 몇 장과 달콤한 글자 몇 줄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저 한 사람의 어리석음 그뿐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냐? 고 물어봐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외로움을 파고든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텅 빈 집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기꾼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제발,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달콤한 말이 당신의 전 재산을 노리는 칼날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디 왜 속았냐고 어리석다고 먼저 다그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당신 탓이 아니다라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냐고 그렇게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